엄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혼자 사는 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어울리시면 되잖아요. 제 이름은 이정순입니다. 올해 나이 만 65세,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정년 퇴임한 지 5년이 된 평범한 할머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웃긴 일이에요.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독립심과 자립정신을 강조했는데 정작 제 자식들은 엄마인 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제가 판단력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면서 모든 걸 자기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제 아들 민수와 딸 영희가 함께 와서는 엄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겠다고 하더군요. 요양원에 들어가라, 집은 팔아라, 돈은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확 뒤집어지는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자식들 것이 되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0년 동안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가르친 교사였던 제가 정작 제 자식들 앞에서는 무력한 노인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충격적인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자식들이 저를 어린아이 취급할 때마다 속에서 끓어오르던 그 분노가 결국 제게 진짜 독립을 선물해 줄 거라는 걸요. 제가 23살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가 1978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가 직업을 갖는다는 게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저는 운 좋게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배정받았죠. 첫 출근하던 날 아침 새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30명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칠판 앞에 서서 분필로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일을 정말 사랑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민수를 낳았을 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아이가 있는데 직장을 계속 다니면 어떻게 하냐고, 엄마가 집에 있어야 아이가 제대로 큰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민수가 2살 때 영희까지 낳게 되니까 정말 힘들었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먹이고 어린이집에 맡긴 다음 학교로 뛰어가고 수업이 끝나면 또 뛰어서 아이들 데리러 가고 저녁에는 수업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있고요. 남편 철수가 가끔 불평하기도 했어요. 다른 집 아내들은 남편 뒷바라지에만 신경 쓰는데 저는 학교 일에 너무 열중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제가 교사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20년이 흘러가면서 저는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의 성적이 늘 상위권이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정순 선생님 반에 배정받으면 복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거든요. 교장 선생님께서도 저를 믿고 중요한 행사는 항상 제게 맡기셨죠. 민수와 영희도 그런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학교에 엄마가 오시면 친구들이 부러워한다면서 기뻐하곤 했거든요. 특히 민수는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영희도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덕분인지 독립적이고 씩씩한 아이로 컸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죠. 엄마가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면서 자꾸 간섭하려고 들더라고요. 그렇게 정년 퇴임한 지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에 민수가 며느리 수진이랑 함께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더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데 혼자 사시니까 많이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차를 따라주면서 대답했어요. 외롭긴 뭘 외로워. 매일 동네 어르신들이랑 산책도 하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끼어들더군요. 어머님, 그래도 밤에 혼자 계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요즘 독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근처에 정말 좋은 실버타운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아직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벌써 실버타운 얘기를 꺼내다니요. 하지만 자식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일단 들어봤어요. 거기 정말 좋대요. 어머님 같은 또래분들이 많이 계시고 식사도 해주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고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즐거우실 거예요. 민수도 거들어서 말했어요. 엄마가 교사셨으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대요. 서예도 배우고 요가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어르신들끼리 합창단도 있다고 하더군요. 들어보니까 나름 괜찮은 곳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격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입주비만 5천만 원에 월 관리비가 150만 원이더라고요. 제 교직원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 집에서 가정부 아주머니라도 쓰는 게 낫겠다. 그런데 민수의 대답이 예상외였어요. 엄마, 그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엄마가 지금 살고 계신 집, 그거 팔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제가 교사 월급으로 조금씩 모아서 장만한 이 집을 팔라고 하다니요. 이 집에는 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말이에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자 수진이가 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이 집은 너무 낡았고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실버타운에 가시면 청소도 안 하셔도 되고 빨래도 하셔도 되고 얼마나 편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좀 상했어요. 제가 아직 청소도 빨래도 다 혼자 할 수 있는데 마치 제가 그런 것도 못하는 불쌍한 할머니인 것처럼 말하는 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맙긴 한데 엄마는 지금이 좋아.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그날 민수와 수진이는 좀 아쉬워하면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실버타운 팜플릿을 가져다 주고 견학 가보자고 조르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는데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더 짜증났던 건 영희까지 가세했을 때였어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던 영희가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오빠랑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진짜로 혼자 사는 거 위험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서 쓰러지셔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좀 화가 났어요. 제가 겨우 65인데 벌써 쓰러져서 죽을 걱정을 하다니요. 게다가 제 건강 상태는 또래보다 훨씬 좋은 편이었거든요. 매일 산책도 하고 요가도 하고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건강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는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실버타운은 절대 안 간다고,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만 귀찮게 굴라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가 또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혼자 온 게 아니라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낯선 남자를 데리고 왔더군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 표정도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고 며느리 수진이까지 함께 온 걸 보니 뭔가 큰 일을 꾸미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민수가 그 사람을 소개했어요. 실버타운 전문 상담사라고 하면서 김 부장이라고 부르더군요. 아, 이 녀석이 또 이런 수를 썼구나 싶었어요. 제가 실버타운 안 간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 포기를 안 한 거였죠. 김 부장이라는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하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전문가처럼
어르신들을 설득하는데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태블릿을 꺼내서 실버타운 내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시설을 자랑했는데 솔직히 시설은 정말 좋아 보였어요.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도서관에 미용실까지 있어서 마치 고급 호텔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제 집은 아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자유로운 삶이었는데 그런 곳에 가면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가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김 부장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입주 계약할 때 보증인이 필요한데 민수가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입주비와 월 관리비가 상당하니까 어머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군요. 민수도 거들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이며 각종 투자 사기며 정말 무서운 세상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자녀가 재산을 관리해 주는 게 더 안전하다는 논리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4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거래를 해봤는데 사기를 당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제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민수가 보증을 서기로 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수진이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실버타운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도 다 자녀분들이 재산 관리를 해드리고 계신다면서 그게 요즘 추세라고 하더군요.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쟁이 할머니인 것처럼 말하는 게 정말 기분 나빴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점점 화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특히 제 재산을 제가 관리하겠다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 돈인데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어디 정신병자도 아니고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김 부장은 계속해서 실버타운의 장점들을 늘어놓았어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영양사가 직접 짠 건강식을 제공하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같은 또래분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외롭지도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 동네 어르신들이랑 산책도 하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가끔은 옛날 제자들이 찾아와서 안부를 묻기도 하거든요. 굳이 돈 주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억지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 결정할 게 없다고, 더 생각해 보겠다고요. 김 부장은 아쉬워하면서 명함을 남기고 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절대로 그런 곳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자식들이 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늙은이로 말이에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제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죠. 평소라면 민수와 영희가 미리 연락해서 생일 계획을 물어보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아마 실버타운 문제로 서로 어색해진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동네 마트에서 작은 생일 케이크 하나를 주문했어요. 어차피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뭐 있겠어요.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지나간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일 당일 오후에 갑자기 민수와 영희가 함께 왔어요. 둘 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영희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고 하면서 명절 때나 가끔 얼굴 보여주는데 오빠와 함께 온 걸 보니 뭔가 중대한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민수가 꽃다발을 건네주면서 말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영희도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둡기만 했어요. 저는 일단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이들이 바쁜 중에도 생일을 챙겨줘서 고맙다고 했죠. 거실에 앉아서 케이크를 자르고 차를 마시는데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민수가 농담도 하고 영희가 직장 얘기도 했을 텐데 둘 다 말이 없이 차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오늘 온 건 생신 축하드리러 온 것도 있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민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있나 싶었거든요. 혹시 누가 아픈 건 아닌지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영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군요. 그리고 그걸 제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서류 봉투를 보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이게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인 건 아닌지 말이에요. 민수가 봉투를 열어서 서류들을 꺼내는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서류 첫 장에는 노블카운티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고 제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계약서까지 준비해 온 거였어요. 민수야, 이게 뭐니? 엄마가 실버타운 안 간다고 했잖아.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저희가 진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영희도 거들어서 말했어요. 최근에 독거 어르신이 집에서 쓰러져서 며칠 만에 발견된 사건이 뉴스에 나왔다면서 그런 일이 엄마한테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들도 직장 때문에 매일 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걱정된다고 해서 제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 멋대로 결정해버린 거였어요. 더 어이없는 건 계약금까지 이미 납부했다는 거였어요. 뭐라고? 계약금을 벌써 냈다고? 민수가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어요. 좋은 실버타운은 대기가 길어서 미리 계약금을 내고 순번을 잡아놔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 몰래 계약금 1,000만 원을 이미 납부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돈도 아니고 자기들 돈이라고는 하지만 제 동의도 없이 그런 일을 저질러 놓다니요. 게다가 이제 와서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라는 식이었어요. 영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재산관리위임장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실버타운에 계시는 동안 자기들이 각종 금융 업무를 대행하겠다는 거였어요. 통장 관리며 각종 공과금 납부며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 주겠다는 거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들이 지금 뭐라는 거니? 엄마 동의도 받지 않고 멋대로 계약금을 내고 재산 관리까지 하겠다고?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제 화를 당연한 반응인 것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구나 거부감을 느끼지만 나중에는 다 고마워한다면서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 이 아이들은 정말로 절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그냥 보호받아야 할 무능한 늙은이로만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일에 그것도 제가 평생 가르쳐온 독립정신과 정반대되는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제 생일에 받은 그 충격이 너무나 컸거든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문제 상황들을 해결해 왔는데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봤어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각종 관리 업무들도 전혀 문제 없이 혼자 처리하고 있었어요. 은행 업무며 공과금 납부며 병원 예약이며
그런 것들을 제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마치 제가 그런 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되었나 싶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마음먹었죠. 먼저 저는 동네에 있는 실버대학에 등록했어요. 거기서 컴퓨터 강의도 듣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제가 디지털 기기를 잘 못 다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편견을 깨뜨려주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젊은 사람들이 뭘 그리 쉽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사 시절에 새로운 교육 방법을 익히느라 밤새워 공부했던 그 열정을 되살려서 열심히 배웠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제법 익숙해지더라고요.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화상 통화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멀리 있는 옛 동료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어요.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1시간씩 산책을 했어요. 주말에는 등산도 다녔고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서 제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검진 결과는 아주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또래에 비해 정말 건강하다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정상이고 골밀도까지 좋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면 아이들이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또 집 안전 점검도 철저히 했어요. 보일러 점검도 받고 전기시설 점검도 받고 방범 시설도 새로 설치했어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벨도 설치하고 병원 응급실 번호며 관리사무소 번호며 중요한 연락처들도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 놓았어요. 이런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회복해 갔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혼자서 할 수 있구나. 왜 아이들은 이걸 못 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죠.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교직원 모임에도 열심히 나가고 동네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외롭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아이들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자기들은 직장일에만 매몰되어서 삶의 여유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를 걱정한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했어요. 2달 정도 이렇게 생활하니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활력도 넘쳤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수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좀 초조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실버타운에서 연락이 왔는데 입주 날짜를 정해야 한대요. 다음 주 수요일에 들어가시는 걸로 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도 제가 순순히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준비할 게 있으니까 일주일 더 미뤄줘. 그 대신 다음 주 일요일에 너희 집으로 갈게. 가족회의 한번 하자. 민수가 좋다고 하더군요. 아마 엄마가 드디어 포기하고 받아들이는구나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제 모든 계좌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생활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혹시 아이들이 정말로 제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서면 대비책이 필요했거든요. 또 변호사 사무실도 방문했어요. 재산 상속이며 의료진 의사결정이며 그런 것들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았어요. 제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들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본 거였어요. 만약 아이들이 계속 압박한다면 저는 이 집을 떠날 각오도 되어 있었거든요. 다행히 지방에 있는 제 대학 동기가 좋은 곳을 소개해줬어요. 자연환경이 좋고 생활비도 저렴한 곳이었어요. 일요일이 되어서 저는 민수 집으로 갔어요. 영희도 와 있었고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 있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인 걸 보니 정말 중대한 회의를 하려는 모양이었어요. 거실에 둘러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실버타운 입주 준비는 다 되셨죠? 짐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실버타운은 안 가기로 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영희, 수진이까지 모두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조용했던 게 포기한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영희가 먼저 반응했어요. 엄마, 또 그러세요? 저희가 얼마나 고민해서 결정한 건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영희야, 너희가 고민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야. 엄마 인생은 엄마가 결정하는 거다. 그러자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계약금도 이미 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 돈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화가 났어요. 수진아, 엄마가 계약금 내달라고 했니? 너희가 멋대로 낸 거잖아. 그 책임은 너희가 져야지.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진짜로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해요. 만약에 뭔 일 생기면 어떡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민수야, 여기 봐. 이게 엄마 건강검진 결과야. 의사 선생님이 또래에 비해 아주 건강하다고 하셨어. 이것도 봐봐. 집 안전 점검 결과야. 보일러며 전기며 다 점검받았어. 아이들이 서류를 넘겨보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특히 컴퓨터 수료증이며 스마트폰 활용 수료증까지 보더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봐. 엄마가 요즘 하고 있는 활동들이야. 저는 실버대학 수업 시간표며 독서 모임 일정이며 서예 교실 수강증까지 보여줬어요. 아이들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엄마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연걸 몰랐을 거예요. 영희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혼자 계시는 건 여전히 걱정돼요. 저는 그때 제일 중요한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영희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서류였어요. 제 의료진 의사결정권이며 재산 처분권이며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둔 법적 문서였어요. 이건 엄마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야. 엄마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해. 그러니까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그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엄마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부터는 간섭하지 마. 엄마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족회의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제 결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민수가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민수가 혼자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금 주눅들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데 저는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그동안 서로 대립하느라 힘들었는데 드디어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민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도 너희들이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아. 하지만 엄마는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단다. 그 뒤로 아이들은 더 이상 실버타운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하고 월에 한 번 정도는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영희도 처음에는 좀 서운해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엄마가 이렇게 활발하게 사시는 모습이 오히려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한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후로 더욱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실버대학에서 새로운 강의들을 더 신청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아이들과 만나니까 교사 시절의 그 즐거움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서예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는 정기적으로 전시회도 관람하고 독서 모임 분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문화 탐방도 다니게 되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보다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건강 관리도 더욱 체계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매주 정해진 날에 운동도 하고 정기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았어요. 그 결과 몸이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이런 어르신은 처음 본다면서 칭찬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아이들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자유로웠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아이들이 안부 전화를 할 때면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는데 듣는 아이들이 오히려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자기들보다 훨씬 바쁘게 살고 있다면서 부러워하기도 해요. 특히 며칠 전에는 정말 뿌듯한 일이 있었어요. 지역 신문에서 모범 시니어로 저를 소개해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면서요.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지 비결을 알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식들의 걱정을 고마워하되 그 걱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그날의 결심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지 않고 제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그 결심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자식들의 사랑은 고마워하되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응원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시니어들도 얼마든지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